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동해안 일부 지역이 39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번 주에 더 큰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 끝에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인천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자 1명이 실종되고 1명이 심정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5시간에 걸친 2차 조사를 마무리한 지 불과 하루 만입니다. 지난 3월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첫 소식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마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18일 내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아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특검은 금일 17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죄명이 적시됐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계엄 당시 국무회의 과정에서 특정 위원만 소집한 혐의, 허위 공문서 작성은 계엄 이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과 관련됩니다. 다만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해 영장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영장 청구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법원에서 특검에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달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 곧바로 특검 취재하는 심동욱 기자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심 기자, 특검이 2차 조사를 진행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당초 3차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내란 특검팀은 2차 조사가 진행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1차 조사가 끝나고 곧바로 2차 소환 조사를 일자를 공지한 것과 달리 어제 2차 조사 이후에는 추후 소환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요. 이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 3차 조사 없이 곧바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까지 응한 만큼 도주 우려보다는 증거 인멸 우려에 중점을 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내란 특검이 관계자들을 줄 소환했는데 일부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진술 회유나 말 맞추기 정황 등을 발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관심은 영장의 발부 여부입니다. 심사 일정이 나왔습니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아직 날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이내에 일정을 잡아 통지할 예정인데 이르면 내일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내일이라면 상당히 빠른 속도인데 이번 구속영장에 정확하게 어떤 혐의가 적시돼 있습니까? 예, 앞서 특검에서 조사했던 인물들을 살펴보면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것에 대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시했는데 앞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을 채우기 위해 일부 위원들만 소집한 혐의를 받고 있죠. 이에 특검은 당시 연락을 받지 못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자부 장관, 유상임 과기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네. 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시됐는데요.
처음 작성했던 계엄 선포문을 보완하기 위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이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심 기자가 방금 이렇게 혐의를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근데 그간에 제기됐던 이른바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이른바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이른바 외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특검은 외환 혐의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데다가 조사할 양이 상당히 많이 남은 상황이라 범죄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등을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사의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증언을 검증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 영장에 적시될 경우 군사 기밀과 수사 상황이 외부로 유출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환 혐의는 빠졌다고 하지만 방금 얘기한 혐의들을 3차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에 청구를 했다는 건 그만큼 특검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 등으로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한 뒤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과 달리 이례적인 전개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사실상 초고속 영장 청구인 만큼 특검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요. 신병 확보를 통해 외환죄 등 내란 본류에 대한 후속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영장이 기각된다면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을 비롯해 수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심동우 기자였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을 들여다보는 김건희 특검팀은 3부 토건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금융당국을 조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 이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전합니다. 3부 토건 본사 압수수색 등에 나서며 3부 토건 주가 조작 개입 의혹을 첫 수사 타깃으로 삼은 김건희 특검. 그런데 특검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개입 여부는 물론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도 수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3부 토건은 지난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꼽히며 2달 만에 주가가 5배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1년이 지난 2024년 7월에서야 이상거래 심리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도 같은 해 9월에서야 조사에 착수했고 7개월 넘게 조사를 이어오다 지난 4월에서야 검찰에 고발됐는데 당시 정치권에서는 금감원이 시간을 끄는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오래 끌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제 수사권이 있는 금융위 그리고 검찰로 빨리 보내서 강제 수사를 통해 3부 토건 관련 기록을 넘겨받은 특검팀도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가 지연된 배경 등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여주 양평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국토부에 요청하는 등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 이어 김 의원까지 수사 대상에 올리면서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3부 토건과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더위에 나들이는커녕 잠깐 외출하기조차 꺼려지는 하루였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안 일부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했습니다. 이번 주는 태풍의 영향으로 더 더울 전망이어서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름 낀 날씨에도 사우나에 들어온 것 같이 더웠던 서울 도심. 여러 상 카메라로 찍어봤습니다.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힌 탓에 여전히 빨갛고 노랗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큰 도로는 차량 열기까지 더해져 훨씬 붉은색을 띱니다. 연일 30도를 훌쩍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남산 자주 찾고 있는데 오늘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습도도 높고 바람도 없고 아예 물이 말랐어요. 없어요. 동해안 지역은 특히 심각했습니다.
강원 삼척은 39도까지 치솟아 올 들어 가장 더웠고 경북 울진과 강원 동해는 각각 38.6도, 38.3도로 7월 기온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심한 습기 역시 찜통 더위를 부추겼습니다. 냉방 중인 차문을 열자 습도계 수치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겨울철 20%에 불과했던 습도가 70%를 넘겼습니다. 비가 오는 날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새로운 한 주 동안 더 견디기 힘든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는 화요일과 수요일 서울의 경우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풍이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중국으로 향하는 제4호 태풍 다나스가 열대 공기를 한반도로 밀어올리면 더위의 기세가 한층 맹렬해지겠습니다. 폭염의 기세에 온열 질환자는 800명을 넘겼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수 대신 물로 수분을 꾸준히 보충해줘야 합니다. 되도록 야외 활동을 피하고 실내에서도 온도가 28도를 넘기지 않도록 조절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폭염의 매서운 기세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고온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에선 40도가 넘는 더위에 이렇게 비둘기가 기절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에어컨이 멈춘 채 3시간 동안 고속철에 갇힌 승객은 창문을 부수기까지 했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전합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붓자 바로 끓기 시작하더니 계란 프라이가 돼버립니다. 마당에 널려있던 옥수수는 팝콘으로 변했습니다. 매달려 있던 바나나도 흐물거리더니 땅으로 떨어집니다. 중국 중부에 40도가 넘는 폭염이 며칠째 이어지면서 사람과 동물 모두 무더위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너무도 뜨거워진 바닥에 발을 디딘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심지어 뱀까지 어쩔 줄을 몰라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중국 SNS에는 뜨거워 졸도한 반려견 영상부터 비둘기가 정신을 잃었다는 사진까지 올라왔습니다. 这只中暑的猛禽系我国家2级重点保护动物赤腹鹰. 저장성을 지나던 한 고속철은 난데없이 한증막이 돼버렸습니다. 고장으로 긴급 정차했는데 전기가 끊기면서 에어컨 가동이 중단된 채 3시간을 멈춰 있던 겁니다. 환기도 되지 않아 숨 쉬는 것조차 어려워지자 한 승객은 승무원이 만류하는데도 망치로 창문을 부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이 일상이 된 중국. 이상기후가 대륙의 여름을 더욱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이별이 이런 결말을 불러올 줄이야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의 1등 공신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돌연 새로운 정당, 아메리카당 창당을 알림과 동시에 트럼프의 최대 정적이 됨을 선언했습니다. 한때 님에서 이제는 남이 된 머스크인데 이런 선택을 한 배경을 심가현 기자가 먼저 정리해드리고 뉴스 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현지 시각 5일 일론 머스크의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를 돌려드리기 위해 아메리카당을 창당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던 전날 찬반을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데 이어 곧바로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겁니다. 머스크는 미국이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제 속에 살고 있다며 신당 창당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기성 양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이 낭비와 부패에 관한 한 통속이라 신당을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적극 지원하며 최측근으로 활약했던 일론 머스크. 하지만 대통령의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등을 담은 감세 법안에 머스크가 반기를 들면서 갈등이 깊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추방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머스크는 내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상원 2~3석과 하원 8석에서 10석의 후보를 내 제3당으로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양당 체제가 굳건한 만큼 제3당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에서 이제는 최대 정적이 된 머스크입니다. 전민석 기자와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을 보면 사람 사이가 이렇게 틀어질 수 있는 건가 싶을 정도인데 얼마 전만 해도 사실 브로맨스라 불릴 만큼 친분을 과시했었어요. 네, 머스크 테슬라 CEO는 자타공인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 1등 공신이라고 불릴 정도였죠. 네. 네, 머스크가 대선에 쏟아부은 돈은 2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3,700억 원 정도입니다. As you can see, I'm not just MAGA, I'm dark MAGA. 대선 승리 이후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 가족과 사진을 찍으면서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신생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도 임명돼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로 행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에 반대하다 지난 5월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이게 불과 몇 개월 안 된 사이에 이렇게 사이가 틀어진 거란 말이에요. 두 사람을 이렇게 파국으로 모은 배경이 뭘까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 정책과 국경 보안 강화책을 아울러서 만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문제였습니다. 이 법안에 포함된 전기차 우대 정책 폐기안은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All of a sudden he had a problem, and he only developed the problem when he found out that we're going to have to cut the EV mandate. But I'm very disappointed in Elon. I've helped Elon a lot. 머스크는 트럼프를 향해 탄핵을 거론하고 트럼프는 머스크를 마약 중독자라고 비난하는 등 원색적인 말이 오가는 가운데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제는 미국에서 머스크를 추방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제3당 창단이 정치적 퍼포먼스로 끝날지 아니면 기존의 양당 체제를 흔드는 사건이 될지가 궁금한데 앞으로 머스크의 구상이 뭘까요? 네,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상하원에서 소수 의석으로 캐스팅 보트를 차지한다라는 구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목표로 상원에서 2~3석, 하원에서 8석 정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냉정히 말해서 미국에서 제3당은 전망이 어둡습니다. 주별로 다르지만 캘리포니아주만 해도 110만 명 유권자의 서명을 모아와야 정당 등록이 되는 데다 이마저도 투표율이 부족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대선은 더 어려운데 미국은 각 주별 투표에서 승리한 정당이 해당 주의 선거인단 전원을 확보하는 승자 독식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대 정당 소속이 아닌 후보가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한 마지막 사례는 1968년, 무려 57년 전입니다. 미국 정치사를 들어보면 쉽지 않은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소식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게 바로 테슬라 투자자들이에요. 네. 당장 이제 내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흔히 서학개미라고 하죠. 미국 주식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투자한 종목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네. 네, 국내 테슬라 투자액은 210억 달러, 28조 6,100억 원어치로 해외 주식 1위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머스크와 트럼프의 갈등이 봉합되는 듯 보일 때는 올랐다가 관계가 나빠지면 또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지난 5월 367.71달러까지 올랐던 테슬라 주가는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하면서 6월에는 273.21달러까지 폭락하는 등 등락을 오갔습니다. 대통령과의 관계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보니 트럼프 비판론자였던 저커버그 메타 CEO도 대선을 전후해서 입장을 180도 바꾼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소식이 어떻게 전해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민석 기자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기간이 당겨질 전망입니다. 이르면 8월 전 마무리될 예정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속도전에 보폭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개헌 논의도 본격화했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다음 달 14일로 예정된 활동 기간을 줄이려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체계 작업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종합되고 정리되는 이제 시점에 국정기획위는 각종 체계 작업과 구체화, 조율 등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개헌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개헌운동단체와의 정책 간담회도 열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무슨 과제를 세부적으로 가다듬고 하는 과정들은 크게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관심은 어떤 시기와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인가가. 이 대통령은 앞서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안 통과를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언제 구체화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총리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며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정 협의회도 열렸습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앞다퉈 신속한 추경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 휴가철 전에 소비 쿠폰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김세희 기자가 전합니다. 첫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 신속 집행에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총리는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메고 민생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한 명의 약자도 놓치지 않는다는 각오, 마음, 정성이 이재명 국정의 토대, 이거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여당과 대통령실 모두 실현 방안으로 조속한 추경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 전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을 집행해야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속한 집행을 요청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 중 85%를 9월까지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속한 추경 집행 외에도 물가 대책과 폭염 등 여름 재난 대비책도 현안으로 논의됐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혁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합니다. 이 대선 패배 이후 혼란에 빠진 당을 재정비하기 위한 고강도 개혁이 예고됐지만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영남 친윤계가 여전히 당내 주도권을 쥐고 있어 적지 않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지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일 구성될 혁신위는 중도, 수도권, 청년 등 7명 안팎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큰 이견 없이 인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나온 혁신안을 포함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메스를 들겠다며 고강도 혁신을 예고했지만 개혁 동력이 확보될지는 의문입니다. 2023년 인유한 혁신위는 당 주류의 험지 출마를 요구했지만 성과 없이 42일 만에 조기 해산했습니다.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계엄과 탄핵 이후에도 쇄신 대상인 친윤계, 영남권 의원들의 입김이 여전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 수도권 의원은 방법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영남 기득권 세력이 혁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논란이 반복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도 희생해야 하는 사람들이 직접 못하겠으니 혁신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말만 하게 하는 거라며 혁신 호소인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도부가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당 지도부 생각은 다릅니다.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공격을 하는 식의 어떤 그런 흐름보다는 사전에 미리 서로 상의하고 협의를 하면 혁신안을 최종 의결할 비대위도 영남 의원이 주류인 상황이라 인적 청산 등 혁신안이 관철되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상호 관세 유예 조치가 오는 8일로 종료됩니다. 이 다급해진 우리 정부는 통상교섭 본부장에 이어 국가안보실장을 급파하는 등 막판 협상에 주력하고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 조율이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주일 만에 미국 워싱턴을 다시 찾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오는 8일로 예정돼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시점으로 8월 1일을 언급한 점 등을 들어 추가 협상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실용주의적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귀국 시점은 좀 유동적으로 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구체적 대상국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12개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서한에 서명했다면서도 발송을 미뤘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난 여 본부장은 내실 있는 협상을 위한 상호관세 유예 연장과 품목관세 철폐 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무역 협상과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과 같은 한미 현안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협상에 힘을 보태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협의 국면이 좀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 차원에서의 관여를 좀 늘리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방미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조율도 현안 중 하나라며 협의의 뜻을 밝혔는데 통상과 안보 협상의 지렛대로 쓰일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두 협상의 성과를 토대로 한미 정상이 만나거나 반대로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정상회담으로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방미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도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만큼 이번 막판 협상이 한미 관계의 중요 분수령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오늘 인천의 한 도로에서 맨홀 작업 도중에 작업자 1명이 실종되고 1명이 심정지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맨홀이 워낙에 좁은 탓에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인데 김영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소방대원이 맨홀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인천 변방동 도로 10m 깊이 맨홀 안에 사람 2명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했습니다. 오폐수 관로 조사업체 작업자가 쓰러져 있자 대표도 따라 들어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대표인 40대 남성은 20분 만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작업자 50대 남성은 실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맨홀 내부 공간이 워낙 좁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명 보조 장비를 겨우 착용하고 내부로 또 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립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7시 35분쯤 전북 임실군 관촌면의 한 농로에서 전동 스쿠터가 농수로로 추락해 동승자인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당시 전동 스쿠터는 남편이 운전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곡성 구간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쯤 전북 부안군 변산면의 한 수련한 남자 사우나실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투숙객 87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1명이 다치고 2명이 연기를 흡입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이 폭염까지 이기는 자는 누군지 그 진정한 철인을 가리는 아쿠아슬론 대회가 열렸습니다. 호수를 수영하고 또 123층의 빌딩을 뛰어오르는 그 치열한 승부의 현장에 유승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 4, 3, 2, 1. 출발 신호와 함께 800명의 참가자가 차례로 석촌호수에 뛰어듭니다. 광활한 호수를 두 바퀴 돌며 1.5km를 헤엄치고 나오기 무섭게 국내 최고 높이 빌딩 123층 꼭대기까지 2,917개 계단을 뛰어오릅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장거리 수영과 계단 마라톤을 동시에 진행하는 아쿠아슬론 대회. 도심에서 이런 경기가 없잖아요. 힘 닿는 데까지 연속해서 참관하겠습니다. 가족의 응원을 받으며 자신과의 싸움에 집중하다 보면 더위도 싹 날아갑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완주하면 힘이 될 것 같아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서울에서 아쿠아슬론이 열릴 수 있는 건 1급수 석촌호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석촌호수는 2021년부터 이어진 수질 정화 사업으로 2m 앞까지 보일 만큼 맑아졌습니다.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인 지금 제가 직접 석촌호수에 불을 떠보겠습니다. 물에서 냄새가 나거나 오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수질 환경 기준에서도 대부분 항목에서 1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촉매 제품은 햇빛을 받으면 분해 작용을 합니다. 고분자 전해질 제품이 미생물들을 활성화시키는 아쿠아슬론이 열린 깨끗한 도심 속 호수. 석촌호수가 새로운 스포츠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4%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남 3구 대장 아파트에 대한 문의는 뚝 끊겼고요. 매매 수요가 외곽 지역으로 몰릴 거란 예상도 빗나갔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대장 아파트입니다. 인근 부동산에 빗발치던 매수 문의는 뚝 끊겼고 시세를 관망하는 현금 부자들만 가끔 방문한다는 게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매매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살라고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6.27 규제 이후 일주일간 이뤄진 서울 아파트 거래는 577건, 직전 일주일보다 64%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초구와 송파구는 거래량이 90% 넘게 급감하며 각각 단 한 건의 거래만 이루어졌습니다. 6억 대출 규제 영향이 덜해 거래가 늘 것으로 기대됐던 노원구와 도봉구 등 외곽 지역도 거래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요즘 좀 전반적으로 조용해요. 물건도 없고 조용하고 그래요. 거래량 감소 여파로 1조 원이 넘던 주간 서울 아파트 거래 금액도 6,300억 원으로 67.3% 줄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액도 대출 규제 이후 3,500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대출 관련된 규제나 이후 추가적인 규제가 지속된다면 당분간 이런 관망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전문가들은 단기 효과가 큰 대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선 공급 확대 같은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파키스탄의 한 도시에서 5층짜리 주거용 건물이 붕괴돼 지금까지 2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건물엔 100여 명이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붕괴 직전 벽에서 금이 가는 소리가 났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5층짜리 주거용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굴착기가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구조대원들이 맨손으로 잔해를 치워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밤샘 구조 작업에도 생존자는 찾을 수 없었고 현재까지 사망자 수는 21명에 달합니다. तो मैं ऐसे जो आया हूँ अपना छुट्टी लेके आया हूँ तो इधर देखा हूँ तो कुछ भी नहीं है, खाली बच्चे हमारे बाहर निकल आए हैं और बकाया जो हमारा जितना भी सामान वगैरह वो राख हो गया, खत्म हो गया. 파키스탄 남부 최대 도시인 카라치에서 건물이 무너진 건 지난 4일 오전 10시쯤. 사고를 목격한 주민들은 붕괴 직전 금이 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5층짜리 아파트에는 40세대 100여 명이 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8명 이상이 묻혀 있는 상태입니다. 17 के करीब जो है बॉडीज रिकवर हुई हैं जो यहाँ से शिफ्ट हुई। अनकन्फर्म जो नंबर है वो कह रहे हैं 8 से 10 और हो सकते हैं। 카라치 지방정부는 해당 건물에 대해 2022년부터 3년에 걸쳐 퇴거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주민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카라치 지역에는 현재 300개가 넘는 위험 주거 건물이 더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요즘 유통업계엔 건강기능식품 판매 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약국에서 판매가 되더니 생활용품점에서 보게 됐고 이제는 편의점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쉽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지만요. 구입하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습관 필요해 보입니다. 신영수 기자입니다. 편의점 매대 한쪽에 비타민을 비롯한 각종 영양제가 쌓여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부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중인데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1회분 또는 소용량 제품 위주로 배치했습니다.
일하느냐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편의점에 영양제 사러 왔어요. 이 업체는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이번 달 말까지 전국 6,000개 지점으로 확대합니다. 전체 지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별도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업체는 이달 중순까지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편의점 브랜드도 다음 달부터 3,000여 곳 지점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시작합니다. 편의점들이 시장에 뛰어드는 건 고객 유인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 한 생활용품 매장이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시작한 뒤 화제가 되면서 제약사 2곳이 추가 입점했습니다. 조제를 하지 않고 일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만 판매하는 창고형 약국에도 고객들이 몰렸습니다. 편의점의 시장 진입으로 약국 등 기존 사업자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체 2곳의 지점 수를 합치면 약국의 수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커머스 때문에 많은 좀 위축이 됐는데 거기다가 이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또 판매한다고 그러면은 약국에 대한 건기식 매출은 더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다만 복용 지도의 한계로 영양제 과다 섭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내일 개막하는 동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십 대회에 출전합니다. 홍명보 감독은 동아시아 맹주의 자를 되찾겠다는 목표와 함께 월드컵 출전 멤버를 가릴 미래를 위한 중요한 대회임을 강조했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일본 제1리그 소속 선수들의 합류로 완전체가 된 대표팀이 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무장한 채 동아시안컵 대비 최종 점검에 나섰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무더운 날씨에도 대표팀은 동아시안컵 재패를 목표로 집중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대회를 월드컵 출전 멤버를 가리는 전쟁이라고 표현한 홍명보 감독은 무더위 등 악조건을 극복하고 동아시아 최강국의 지위를 되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재 또는 미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대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경기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모든 경기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노력. 무더위만큼이나 경계해야 할 상대는 지난 대회 우승팀 일본입니다. 아시아 역대 최고의 측면 수비수로 불리는 베테랑이자 이번 일본 대표팀 주장을 맡은 나가토모는 대회 2연패를 자신했습니다. そういった国内での選手の実力というものを証明したいです。あと個人的には5回目のワールドカップに向けて自分の存在価値をしっかりとアピールすると。 안방에서 대회 통산 6번째 우승을 노리는 홍명보후는 내일 중국전을 시작으로 동아시아 정상 탈환을 위한 여정에 돌입합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많이 지치시죠. 여전히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강릉의 한낮 기온이 40도 가까이 치솟는 등 그야말로 펄펄 끓었습니다. 이번 한 주는 날이 더 더워지겠습니다. 특히 모레와 글피는 서울 한낮 기온이 36도 안팎까지 치솟아서 이번 더위가 더욱 극심해지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더욱 힘쓰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곳곳으로 소나기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5에서 많게는 5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대부분 지역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하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전은 34도, 남부지방도 광주 35도, 대구 37도까지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당분간은 뚜렷한 비 예보 없이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